요즘 뉴스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란과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이 들어와 있는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 사태의 시작에는 바로 무인 공격기 드론이 있었습니다. 드론이 전쟁에서 활약한 지는 꽤 됐죠. 우리 군에서도 일찌감치 드론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 전략 자산으로 드론의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드론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중심은 미국입니다. 특히 미 육군이 운영하는 MQ-1C 그레이 이글은 여태껏 보여준 무인 병기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오늘은 그레이 이글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격인 MQ-1 프레데터와 형님뻘인 MQ-9 리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ook, I am your father. 이게 바로 MQ-1 프레데터죠. 사실 공격용 무인기와는 다르게 정찰 장비에서의 무인기의 활용은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무인 표적기인 AGM-34에 카메라를 달아 띄운 것인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조종사의 손실이 막대했던 미국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내온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총 3,435회의 정찰 활동 중에 손실률은 불과 4%뿐이었죠. 하지만 약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날린 다음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오면 그거 현상하고 판독해서 보고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기술력이 확보된 이후로 본격적인 무인 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무인 체계를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전 이후 등장한 무인 정찰기 프레데터는 이제까지의 무인 항공기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프레데터는 미 공군의 무인 정찰기 개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걸프전 직후인 19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레데터의 특징은 스스로 이륙해서 29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고 행동 반경이 무려 900km에 이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초의 무인 공격기로서의 가능성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2001년 2월부터 프레데터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해서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그 무시무시했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줬죠. 2006년 알카이다의 2인자 아부 알 자르카위를 프레데터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로 제거하였고 2011년 10월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탈출 행령을 저지해서 시민군에게 붙잡히게 했죠. 이어 2012년 6월에는 알카이다의 아부 야하 알 리비를 역시 헬파이어 미사일로 제거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는 처음 나왔을 때 그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고성능 카메라, 그 다음에 열영상 장치, 레이더 등등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캐치해낼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설계도 스텔스일 뿐더러 뒤에 프로펠러 추진식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적은 얘가 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프레데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가전이에요. 시가전에서는 건물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프레데터 같은 이런 무인 정찰기가 나와서 그 지역을 샅샅이 스캔하니까 시가전에 돌입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로 목표하는 건물 뒤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열 영상 장치로 건물에 숨어있는 적들도 찾아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적이 있다 없다도 아주 손쉽게 판단이 가능했죠.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있거든요. 걔네하고 특히 CIA가 이걸 보니까 이거 조금만 손보면 이거 야 이게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대요. 야 이거 한번 여기다 뭐 달아보자 해서 달아본 게 미사일이에요. 헬파이어 미사일. 그래서 테러리스트 수괴들이 줄줄줄줄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다. 얘를 이용해서 아주 제대로 된 애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신 리퍼입니다. 이 리퍼는 처음부터 아예 UCAV로 분류가 됩니다. Unmanned Combat Air Vehicle, 무인 전투기로 분류돼요. 기체의 크기가 일단 프레데터보다 한 50% 정도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요? 무장을 달고 올라야 되니까. 무려 이 리퍼는 1.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차 대전 때 B-17 폭격기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에요. 항속거리는 프레데터의 2배고요. 무장은 예전에 이제 프레데터가 이제 헬파이어 한 발 갖고 날아갔었잖아요. 얘는 헬파이어는 기본이고 페이브웨이 2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쭉 조사하면은 폭탄이 그 레이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유도 폭탄의 대명사 뭐 있습니까? 가장 흔한 거 JDAM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무인 공격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1.9탄의 폭탄을 가지고 공중에서 48시간 정도 긴 채공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목표물이 나타나면 가서 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쏠 필요도 없죠. 그냥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쏴도 날아가요. 웬만한 자리까지.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unmanned, 즉 무인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은 기계한테 맡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파일럿을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기본이 3, 4년에 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인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륙과 착륙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조종도 거의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사람이 할 일은 목표물을 확인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있어요. 파일럿이 작전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 이 파일럿을 키워내기 위해 들였던 돈은 전부 다 허공에 날아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파일럿이 작전을 하다가 전사를 하거나 혹은 적한테 포로를 잡혔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하지만 무인기는 이 모든 고민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와 리퍼의 장점만 모아서 또다시 나온 게 있죠. 그레이 이글이라는데 처음에 이제 미군이 이제 헌터라는 무인 정찰기를 썼어요. MQ-5라고 해서. 근데 이걸 개량을 해서 이제 워리어라고 해서 프레데터하고 아주 유사한 공격형 버전을 내놨죠. 그리고 2005년에 이 워리어를 선택을 하면서 이름을 MQ-1C 그레이 이글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 이글이 탄생하게 된 거죠. MQ-1C 그레이 이글은 제일 무서운 애예요. 얘도 설계가 스텔스가 돼 있어서 웬만하면 잘 안 잡혀요. 소리도 안 나.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 멀리서 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따로 공군을 부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공중 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치 같은 공격 헬리콥터도 이제 뭐로 바꾼다? 무인기로 바꿔버리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안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데 프레데터의 장점과 리퍼의 장점을 뽑아서 얘한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 육군이 이런 생각했대요. 야, 리퍼 너무 크기가 커. 원래 프레데터 크기로 줄이자. 그래야지 훨씬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근데 엔진 출력을 훨씬 강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하니까 리퍼하고 거의 비슷한 무장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헬파이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죠. 한 4발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고, 리퍼에서는 못했던 걸 얘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방어용 공대공 무장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이드와인더 같은 거 있죠. 이거 단단 말이지. 그러면은 만에 하나 적의 전투기가 접근하든가 뭐 적의 헬기가 접근했을 때 이걸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최대 채공 시간이 얘도 30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상군이 화력 요청을 하면 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탐지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이라는 건데 지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GMTR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라는 아주 긴 이름의 이런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바퀴 자국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적 차량을 탐색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미군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고생했던 게 뭡니까? 사제 폭발물이죠. IED라고 하는 거. 근데 이 IED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IED가 대부분 리모트 컨트롤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세한 전파가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또 고도 약 8km 상경에서 반경 400km의 작전 구역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게 있어요. 미사일을 쏘면은 아무래도 적한테 탐지가 되기 쉬워요. 미사일 발사광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날아갈 때 여러 가지 걸 탐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가 나옵니까? 활공 유도 폭탄이 나오죠, 많이. 그러니까 활공 유도 폭탄에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추진체가 따로 없이 활공인데도 한 7, 80km 나가요. 적 목표물에 정확히 갖다 꽂힙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차범위 1m 이내로 꽂혀요. 그레이 이글이 2015년에 군산의 공군기지에서 시험 비행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6월에 그레이 이글 중대 창설식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한국에서는 정찰 임무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무장은 탑재하지 않고 날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4시간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 무인 체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로 생각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목숨값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인 체계 시스템은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서 전 세계에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죠.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